안녕하세요. 2장 질문, 3장, 2장 복습 질문 3장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수업 중 구분구조법 예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슈도코드가 맞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수업 내용을 보면은 C 언어처럼 보인다는데 네, 슈도코드 맞습니다. 이 슈도코드라는 게 형태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써도 되고 C처럼 써도 되고 편하게 빠른 시간 내에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다면은 그거 슈도코드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슈도코드라고 특별한 형식이 갖춰진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 객체지향. 이 3장 어렵죠. 객체지향 프로그램 어느 부분을 읽으면서 구조적 프로그램 기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객체지향으로 해결하곤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알고리즘 자체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언어 변화가 문제 해결을. 자, 이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엄밀하게 본다면 이게 객체 구조죠.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구조적 프로그램은 기존의 C와 같은 함수형 언어, 프로시저 언어, 절차형 언어, 요거는 지금 요 객체지향은 이제 자바 같은 같은 언어인데, 자, 절차적 언어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객체지향에서 프로그램으로 해결했다. 이거는 사실 좀 이거는 엄밀하게 틀린 것 같고요. 프로그램 언어가 얘가 하는 걸 얘가 못하고, 얘가 하는 걸 얘가 못하고, 이런 거라고는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구조적 프로그램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통된 뭐라 그러죠? 공통된 자료를 두고 구조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절차형 언어이기 때문에 공통된 자료를 두고 이 자료를 수정하는 CRUD 수정 또는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절차들이 함수죠. 함수가 이 자료들을 쓰게 되는데, 이 자료를 공통으로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공통으로. 그래서 만일에 이 자료를 운용을 하는데 누구나 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떤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 전역 변수를 어떤 부분에 쓰는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100만 줄이 되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얘를 수정하고 또 다른 놈이 또 얘를 또 수정하고 이렇게 자료를 계속 손을 댈 수 있는데, 절차는 추상화돼서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건데, 김치를 만들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요거는 소금물 만드는 절차 이렇게 선언해갖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안에 세부 사항을 논하지 않고 추상화된 소금물 만드는 절차를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논의하는 거죠. 소금물 만들고 양념 비비고 이 추상화 레벨을 올려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세한 거 있지만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이름을 요 절차의 이름을 추상해서 올려서 추상화 레벨을 올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모든 동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물 준비하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소금을 준비하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배추 절이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양념 비비는 거, 버무리는 거, 이렇게 우리는 요런 레벨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자료는 여기서도 바꿀 수 있고 여기서도 바꿀 수 있고 추상화 높은 애들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일에 이 절차에서 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자료에서 얘는 추상을 안 했죠. 에러가 나버리면 100만 주라면 100만 주를 다 찾아봐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객체지향은 자료가 있다면 똑같은 절차들을 여기에 김치라면 김치 버무리는 법, 김치 만드는 법, 김치 먹는 법 관련된 것들 여기 다 이렇게 해서 김치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밥이라면 밥을 만드는 방법, 밥을 먹는 법, 밥을 준비하는 법, 밥을 비벼 먹는 법, 밥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련의 동작과 밥이라는 자료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친구가 밥을 먹다가 김치를 만드는 데 가서 자료를 만지려고 하면은 못 만지게 딱 막아놓죠. 김치 내는 손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에러가 나면은 여기 있는 루틴들만 손보면 에러를 바로 찾을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자료와 관련된 자료와 이 자료를 변경한 절차들을 묶어서 하나로 관리하는 객체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기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여기서 푸는 건 아니고요. 푸는 건 아니고 자료와 관련된 절차들을 하나씩 묶어서 이걸 하나의 단위 객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관리하기, 문제 사이즈가 클 때 복잡도를 관리하기가 용이해진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얘를 삭제. 그리고 개발에 있어서 남들이 이해되는 코드지만 좀 느린 게 좋을까? 코드를 남들이 보기에 되게 좋게 짰어요. 이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면서 매우 빠르게 동작하는 코드. 그래서 교수님은 어떤 걸 택하는 것인가? 제 개인 의향을 물었네요. 이거는 개인 의향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쪽. 최근의 경향은 이쪽입니다. 남들이 이해되는 코드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풀 수 있다면 이쪽을 만드는 게 좋다. 본인만 이해하는 코드, 라이브러리를 쓰면서 매우 빠르게 동작하는 코드 이쪽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죠? 굉장히 빠르게 동작시켰습니다. 본인도 일주일 후에 보면 이 프로그램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게요. 일주일 있다가 혹시 1년 있다가 수정할 수 없는 코드입니다. 뭔가 이 코드는 그럼 이 본인이 어디 딴 데 가버리면 더 좋은 데 가버리면 이 회사가 망합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건물을 정말 예쁘게 지었는데 나만 그 건물을 고칠 수 있는 것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만 이해할 수 있고 나만 고칠 수 있고 그런 건물 존재하지 않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는 보면서 술술술 이해돼서 구조를 쉽게 알 수 있는 코드로 프로그램을 짜고 문서를 최소화하자. 이런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다. 자, 개발 라이플 이거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정답입니다. 지금 모든 경향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라이플 사이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분석 단계입니다. 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분석 결과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명세서가 만들어지거든요. 명세서를 보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 결과 설계서가 나오죠. 설계서를 보고 코딩을 합니다. 그 코딩 했는 것을 이용해서 테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명세서를 만들 때는 우리가 분석할 때는 어떤 것을 만들어 드릴까요 하면서 소프트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의 의향을 만들어서 명세서를 만들지만 그 다음 단계는 요 문서를 기준으로 뒷단계가 다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명세서를 보고 설계를 잘 하더라도 명세서가 틀렸다면 이 뒷단계는 필요 없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사람이 지하 5층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명세서를 잘못 적어서 지상 5층으로 적어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설계 잘하고 해서 5층짜리 건물을 멋있게 코딩까지 멋지게 해서 만들어도 쓸모없는 게 돼버리죠. 그죠? 자,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였네요. 슈도 코드의 작성 규칙에 필수적인 요인들이 있을까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읽어보고 한글로 적었는데 읽어보고 쭉 통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구조적 그 컨트롤 구조 있죠. 그죠? 구조적 방법론에서 순차문과 선택문과 반복문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함수 같은 것들 이런 거 활용해 주는 게 좋고요. 뭐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남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도 생기고 현재 공부하는 언어가 미래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미래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래밍 공부에 임하는 학습자가 유념함이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거 프로그래밍 랭귀지 배우는데 시간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뭐 순차문, if문, 반복문, while, for문, 그 다음 뭐 자료구조 몇 개, 그 다음에 이제 별로 필요 없어요. 함수하고 객체만 익히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게 내가 만약에 C를 배웠는데 이 C 프로그램으로 C를 배워서 빨리 책을 풀겠다라는 이것도 있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언어를 하나 익힘으로써 이 컴퓨터 프로그램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구나를 그 기본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쓰는 이 언어가 한국어가 미래에 사용 안 될 수도 있는데 한국어 배울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극단적인가? 너무 극단적이면 미안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자, 공간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입력 개수가 100개일 때 계산 시간이 뭐 만 번 계산한다든지 그래서 입력 개수에 대한 시간을 봤는데 똑같습니다. 10개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100개가 되느냐? 이거 보게 됩니다. 그 비율을 보게 되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개수 대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용량의 개수, 저장장 공간에 대한 개수를 봄으로써 분석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설계 방법으로 분할 정보, 객체 지향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자, 우리가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법론이라는 게 방법에 대한 이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라면을 끓이는 방법 중에 어느 게 제일 맛있습니까? 했을 때 라면 봉지에 쓰여 있는 대로 끓이는 게 제일 맛있더라. 이런 이론이 있다면 거기 방법론입니다. 방법에 대한 이론. 방법론에 구조적 방법론과 객체 지향 방법론이 있다. 객체 지향은 O로 쓸게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법론이 있더라. OO 방법론이 있더라. 자, 구조적 방법론은 구조적 분석, 설계, 코딩 방법론이 있고, 자, 객체 지향 역시 OO 객체 지향 분석, 객체 지향 설계, 객체 지향 코딩 방법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 분석은 대부분 뭐로 합니까? 요구 분석, 일반적으로 구조적 분석은 DFD 데이터 딕셔너리 미니 스펙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미니 스펙이라는 방법으로 시작하게 되고, 이 구조적 분석 방법은
이 분석 방법이 그대로 설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게 이 그림이 분석했는 이 그림이 그대로 설계로 이어져서 여기에 나왔던 프로세스들이 설계에서 모듈화된다. 계속 끌고 가게 됩니다. 끌고 가게 돼서 여기 프로시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죠, 그죠? 여기 모듈로 대응되게 되고, 얘가 이 각 모듈은 여러분들이 C 같으면 함수로 짜게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려서 이런 거예요. 자, 구조적 분석 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저 케이스에서 시작하죠. 유저 케이스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저 케이스, 그러니까 유저 케이스는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명사와 동사를 추출합니다. 동사를 추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객체 추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추출해서 객체의 자료와 객체의 메소드 확정 짓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코딩으로 나가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DFD를 그려보면은 주어진 문제를 크게 큰 함수 한 개로 보다가 나 지금 요번에 요리해야 돼 봤습니다. 그 다음에 DFD에서 그걸 분할하게 됩니다. 내가 요리를 만드는 것은 말이야 밥도 만들고 국도 만들고 반찬도 만드는 거야. 그 다음 거기서 밥 만드는 과정은 쌀을 씻는 과정, 또 쌀을 불리는 과정, 요리하는 과정 이렇게 되고, 국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톱다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톱다운. 상위에서 제일 큰 문제, 내 요리하는 문제는 말이야. 요리라는 문제는 작아집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작아지느냐? 밥 만드는 문제와 국 만드는 문제와 반찬 만드는 문제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 다음 또 각각의 밥 만드는 과정은 또 밥 만드는 이게 절차형이죠. 요리 만드는 절차는 밥 만드는 절차와 국 만드는 절차와 반찬 만드는 절차가 있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밥 만드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라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톱다운이라 그래요. 위에. 근데 요 객체지향 방법은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유즈 케이스 어떻습니까? 유즈 케이스가 사용 설명서 같은 건데 여기서 명사를 찾아내고 그 명사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가 나중에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문제를 풀어나가지 보는 바텀업 방법이다. 자, 그래서 분할 정복, 톱다운 분할 정복입니다. 톱다운 분할 정복, 요거는 분할 정복. 둘 다 분할 정복이거든요. 얘는 문제를 이렇게 명사 동사 이런 식으로 분할 정복하는 거고, 요거는 함수를 분할 정복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요 질문을 바꿉시다. 요 구조적 방법. 객체지향 방법론. 왜 다른 방법론은 없나요? 없습니다. 이 두 개가 답니다. 근데 유사하게 컴포넌트 방법론 많이 있는데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크게 여기 두 가지가 있다. 우리 프로그램 짤 때나. 그리고 구조적 방법론은 톱다운 방법론, 객체지향은 바텀업이다. 그 다음에 둘 다 분할 정복입니다. 둘 다 주어진 문제가 너무 복잡기 때문에 이쪽은 함수를 절차를 점점점 상세하게 이렇게 제일 위에 요리에서 밥, 국 절차로 쪼개나가는 방법이고, 객체지향은 문제를 유즈 케이스로 쫙 풀어놓고 그 중에 부품을 찾아서 그 부품을 조립해서 올리는 바텀업이지만 분할 정복입니다. 얘도 그렇게 답을 하고요. 이거 맞아요. 이 질문이 맞아요. 여기 X0야 이거. 대박. 어떻게 이걸 찾아내셨는지 맞고요. 책이 조금 잘못된 파트가 있을 것 같고, 언어들은 대부분 동등한 파워를 지니고 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바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C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전거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오토바이도 갈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다나? 하하하.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 우리가 만일에 어떻게 벤치가 하나 있고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굉장히 유사하고 다 똑같습니다. 파워는 똑같다. 할 수 있는 일은 똑같다. 다만 어느 게 더 편리하냐? 그 차이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C++는 객체지향인데 C로 객체지향 프로그램 짤 수 있나요? 이거 다 할 수는 있대요.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려워.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세상에 주어진 문제를 푸는데 C로 풀 수 있으면 C++ 풀 수 있으면 그건 동등하다고 봅니다. 조건 동작에서 else if. 자, 요거 설명이 좀 잘못됐죠. 이게 지면이 짧다 보니까 자, if 요런 문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요 안에 내용이 이제 조건이 맞으면 수행하고 if 조건 이게 수행. 요 문장은 조건이 맞으면은 안에 있는 수행 일이 수행하고 끝나는 문장입니다. 끝. 안 맞으면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f 여기에 else 이렇게 문장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요걸 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얘를 하죠. 예. 아이고 수행 제가 뭐 말을 잘못해갖고 또 세 번째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조건이 맞으면 수행을 하는데 그 다음 else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또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else if. 이건 두 번째 문장을 하고 그 다음 else if 나머지 또 else가 있을 수가 있죠. 요런 else if가 있을 수가 있어요. else if.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일단 하고 만약 그게 아닌데 90보다 커? 그러면 A야. else if 80보다 커? B야. else if 70보다 커? C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else if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요 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 그 다음에 얘들을 섞어 쓸 수가 있습니다. 섞어 쓸 수가.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섞어 쓰는 경우. 뭐 가령 요거는 따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문장 지워 주세요. 제 책에 지운다고 표시를 해놓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다음 개정판에서 없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인지 할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아마 에디팅 에러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구분구적법 알고리즘에서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조건이 뭐뭐뭐인데 요 질문이 맞습니다. n 단계에서 계산한 것과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단계 차이가 없으면 더 계산해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구분구적법 요것도 여러분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책에는 2개로 만들어 보고 3개로 만들어 보고 4개로 만들어 보는데 이게 지금 10,000개로 쪼개보고 11,000개로 쪼개보면 뭔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1개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2배 2개로 쪼개보고 그 다음 4개로 한번 쪼개보고
8개로 쪼개보고 이렇게 이제 쪼개는 단위를 조금 다르게 늘려가면서 한번 해보면서 변화를 보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또 이쪽에 또 그 나름대로 이론이 있으니까. 자, C샵이 단넷을 강하게 의존한다. 야, 3장. 역시 여러분들 어려운 이런 문제를 주시네요. 자, C샵은 단넷을 만들면서 강력하게 C샵은 단넷을 만들면서 사용된 언어입니다. 거꾸로 단넷 만들려고 만든 언어입니다. 그러면 되네요. 단넷은 무엇이냐? 단넷은 미들웨어입니다. 미들웨어.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그 사이에 미들웨어가 끼어 있습니다. 미들웨어가 단넷, 뭐 자바 빈저, 또 옛날에 코바, 뭐 하여튼 이런 뭐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뭔가 하면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한 대처럼 사용하는 기술. 괜찮죠, 그죠? 컴퓨터가 여러 대 있다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 여러 대가 컴퓨터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넷을 이용하면은 단넷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C샵을 단넷 안에서도 수행할 수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안 하나?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회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만 한 대 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100대 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할 수 있다. 좋잖아요. 그건 단넷 해주니까. C샵을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미들웨어를 활용한다면 굉장히 파워풀해지겠죠. 자, 그 다음 또 질문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변수를 초기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다, 그죠? C는 A 더하기 B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앞에 인트자 C 그 다음에 float 플롯 A 그 다음에 뭐 캐릭터 B 이렇게 해서 저장해야 할 B 잠깐만요. B 한글이 왜 튀어나와. 저장해야 할 이 변수의 타입을 반드시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아니 초기화를 물어봤습니까? 여기에 0 이런 거 집어넣어야 되느냐? 자, 두 가지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름 철수 나이 89 그 다음에 주소 27.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 국어 성적 대구 오류죠. 오류. 여기 지금 국어 성적 들어갈 자리에 대구가 들어갔고 주소 들어갈 자리에 235.8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 못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타입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게 오류가 되고 이걸 무시를 해버리면 나중에 지금 요게 지금 국어 성적 자리인데 쭉 합쳐서 평균을 낼 때 큰 오류를 만들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타입을 쌓는 자리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실수고 실수 더하기 캐릭터가 이게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정수가 될 수 있거든요. 정수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정수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실수에서 포인트 밑으로 점수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타입 에러가 인지 아닌지 사람한테 컴파일러가 물어봅니다. 니 진짜 의도한 게 이거 맞느냐? 그렇게 해서 실수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게 되고 요런 경우에 여기 지금 우리가 항상 0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만일에 이게
이런 상태에서 했다면 여기에 지금 뭐가 들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는 여기 지금 뭐 0이나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어에 따라서 여기에 이상한 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를 해줘야 된다. 타입을 먼저 잡고 초기를 해주는 게 정상이다.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거 없어도 파이썬 같은 언어예요. 저렇게 선언을 하지 않아도 이 수식을 보면서 동적으로 얘의 타입을 결정해주는, 언젠가 A에 뭔 값이 들어가겠죠. 여기도 언젠가 값이 B에 들어가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걸 나중에 결정해주고 하는 이런 언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타입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변수 초기화해주는 게 오류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화일 수당 구조와 같은 검사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먼저 뭔가 한 번을 하고 하죠, 그죠? 자, 배고파서 밥을 가져왔는데, 야, 너 배고프면 밥 먹어라. 좀 이상하죠? 일단 배 부를 때까지 밥 먹으라가 맞지. 우리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만족될 동안 너 반복해라.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일단 해라. 언제까지? 너 만족스러울 때까지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비효율적이라기는 좀 그렇고, 반드시 무조건 한번 하고 물어보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는 두 화일 구조가 괜찮다. 나중에 책에 한번 읽을 알고리즘이 있는데 나중에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나오게 된다면은. 프로그램 언어가 인간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언젠가 자연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자연어를 기계어로, 이 말이 그거죠. 야, 너 1부터 10까지 더 해봐.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1부터 10까지 더 했습니다. 결과 내주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시키면 지는 알아서 프로그램을 해준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가 정확하게 내가 컴퓨터가 정확하게 엄밀하게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겠네요. 지금 알고리즘 아니고 학습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죠. 딥러닝 그런 거로 되려나. 하여튼 글쎄, 이거 좀 철학적인 문제인데, 그죠? 한정된 분야에 있어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분야. 운전을 하다가 안에서 야, 차 좀 빨리 가자 그러면 알아서 차가 빨리 가고, 그죠? 좀 천천히 가자 그러면 지가 알아서 좀 천천히 가고, 고속도로로 가자 그러면 지가 알아서 고속도로 찾아가고, 뭐 이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완벽하게 내가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자연어로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옷 잘 입어라.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기계한테 야, 너 맛있는 거 좀 시켜봐. 기계가 배터리가 맛있어야 하고 배달해 주면 어떡할까? 하여튼 요거는 우리 자연어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연어가 말은 가만히 해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많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머니에 뭐 10,000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봐. 그랬을 때 10,000원 가진 사람 나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초가 되는 사람만 나와 하면은 10,000원 가진 사람 나가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야. 초가는 분명히 더 큰 거고 이상은 포함한다고 이렇게 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야, 30 이상 나와봐. 그러면 30 포함이다. 30 초과할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 마음이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로 충분히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 있다면 애매모호하지 않게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컴퓨터 벌써 말기 알아듣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공간을 빨리 둘 것인가, 공간을 최소로 사용할 것인가, 속도를 빨리 할 것인가.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 예. 핸드폰처럼 저장 공간이 굉장히 적다면은 공간을 최소로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공간이 뭐 정말 많은 이런 컴퓨터, 몇 테라씩 있는 컴퓨터, 몇 테라 이런 거는 공간 아무리 많이 쓰다도 빨리 속도 내는 게 중요해지겠죠. 어셈블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기 좋다라고 서술되어 있지요. 비트 연산만 말하는, 아닙니다. 비트 연산 플러스 주소 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이 메모리 다 또 뒤집을 수가 있고요. 주소 또 더하기 주소하고 그것도 비트 연산도 하고, 이런 그 굉장히 로레벨 일들, 바이트 가지고 막 찢고 뽑고 뒤집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딴 언어는 안 됩니까? 딴 언어도 막 추기하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C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사용하는 자료,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명확지 않은 표현이 없냐? 예. 컴퓨터 프로그램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해줘야지 컴퓨터가 대응을 해줍니다. 2도 되고 3도 되는 걸 물어봤을 때 컴퓨터 답을 못 하겠죠. 기계적인 부분의 성능이 증가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은 용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대부분 이렇습니다. 워낙 컴퓨터 기계적인 성능이 좋아졌어. 우리가 알고리즘 짤 때 어느 정도 된다면은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런 게 더 중요해집니다. 컴퓨터에서.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100개일 때 이게 그 지금 속도가 100개에 비례해서 속도가 증가한다면 한 100 정도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만일에 잠깐만요. n, cn,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입력 개수예요. n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도가 보통 상수가 있고 100개 정도 비례한다. 그럼 상수가 아무리 커도 괜찮아요. 1억이라도 괜찮아요. 100억밖에 안 돼요. 이거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지금 따지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n 제곱으로 늘어난다. 그죠? 근데 c의 n 제곱이다. 그럼 이게 많이 되죠. 근데 n 숫자가 늘어납니다. 만일에 이렇게. 이러면 이제부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입력 개수가 n일 때 로그의 2의 n에 비례하느냐, n에 비례하느냐, n의 제곱에 비례하느냐, 또 있죠. 뭐 an 세제곱 따라서 세제곱에 비례하느냐, n의 n승에 비례하느냐, 10의 n승에 비례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충 한 이 정도 가면은 못 쓰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막 푸는데 200년, 300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어디에 비례하느냐. 자, 또 봅시다. 기계적인 성능이 한다면은 뭐 좀 시간 좀 더 묻고 이런 건 상관없지만, 다만 이제 저렇게 갑자기 n의 제곱에 비례하던 게 n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에 기계 어셈블리 고급 프로그램 언어가 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 많이 설명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계어는 옛날에 처음 개발했을 때 프로그램 짰고요. 연가일로 계속 프로그램 짜다 보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진수 막 주소 번지수 외워가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셈블리를 만들었고, 이 어셈블리는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짜고 있었고 지금 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고급 프로그램 언어가 만들어봤다. 고급 프로그램 언어는 다 쓰는 거고요. 어셈블리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시 만일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컴퓨터 기기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명령어 몇 개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요새 뭐 조그만 칩 컴퓨터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작하는 자바 컴파일러를 만든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기계어 쓰나 아니면 간단한 어셈블리 쓰는 게 답이 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유명해지면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 같은 거 올려서 자바를 돌리면 되는데. 자, 이진 탐색에서 로그에 en번이 나오는 경우가 궁금하다. 자, 8개를 한번 탐색해 봅시다. 8개. 2에 8 하면은 로그 2에 8 얼마입니까? 4 나오죠. 16 하면 16 하면 4 나오나? 잠깐만요. 주어진 문제가 16개일 때 한 번 중간을 딱 봅니다. 1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쏘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숫자가 크기 수대로. 자 이렇게 합시다. 만일에 내가 마음속에 1부터 16짜리 숫자를 하나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속에 15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시다. 한번 맞춰봐. 그랬을 때 학생은 나한테 뭘 물어게 제일 정상입니까? 혹시 선생님 1부터 16 중에 반턴 9보다 커요? 작아요?를 물어보겠지 나한테. 그래서 내가 만약에 9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학생은 원래 16개짜리의 문제가 8개짜리 문제로 줄어들었어요. 9하고 15 사이 숫자를 찾으면 돼요. 이제는. 그러면 9하고 15 사이에 중간을 잡아. 그래서 혹시 12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12보다 큰데?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13에서 15 사이 문제로 줄어듭니다. 이제 4개짜리 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2개짜리 문제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 맞춰버리죠. 그래서 16개가 주어질 때 한 번 물어서 8개짜리 만들었고, 2번 물어서 4개짜리 만들었고, 3번 물어서 2개짜리 만들고, 4번 물어서 1개짜리 만들죠. 4번만 물어보면 내가 무슨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그 2의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게 문제가 너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이게 건너뛸까 싶었는데 물어보셨네. 이거는 짧은 시간에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혹시 나하고 대면할 수 있다면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이 그래 문제죠.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걸 넣어놓고 외우라 그러니까 이 책이 문제인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 내에.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조금 한번 이야기를 좀 미뤄보고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알고리즘의 반복 동작 중에 순환구조 중 나중검사 아까 있었죠. 두 화일. 어떤 경우에 나중검사를 합니까? 우리 사람 살할 때 있잖아요. 일단 가. 언제까지? 일단 한 걸음 가. 도착할 때까지. 도착했니? 도착 못해서만 한 걸음 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단 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게 이게 질문이 많이 나오네.
반드시 한 번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체킹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일단 무조건 해. 너, 뭐, 두. 그래 해서 그만 할까요?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돼요. 물어보고 계속 할까요? 물어보고 뭔가를 합니다. 계속 할까요? 물어보고 yes, no를 답해서 답을 읽고 난 다음에 만일에 두 while 여기 조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답이 계속 할까요? yes면 계속 해라.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뭐가 있을까?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을 쭉 꺼 나가는 거예요. 하나 꺼보고 두 개 꺼보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거다, 그지? 좋은 예지가 아니다, 그지? 뭐 어떤 거 할까? 무조건 뭔가 하나 해야 되는 경우.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할지 말지 묻는 거. 그런 겁니다. 이거 나중에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의 지향 장점이냐? 여러 프로그램 언어 중에서 현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무엇인가요? 요거 지금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통계가 나옵니다. 좀 미안하지만 구글 같은 데 통계를 한번 찾아보기를 권할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구글에서 웹에서 돌아가는 웹메일, 웹포토, 웹뭘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고로 와 있고 최근에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객체지향, 이게 지금 이거와 이 일맥상통한 문제가 몇 개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소프트 사고기법에서는 이걸 굉장히 좀 신중하게 많이 달았는데 여기서는 시간 좀 다루기가 힘들어 갖고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됐죠. 봅시다.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객체지향을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차지향 언어 이게 답이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셔요. 해주기로 그렇게 기대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게 될 수 있을까? 한 학기, 두 학기를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절차 지향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계부를 쓴다 그러면 가계부의 지출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출. 그리고 가계부에 지금 여기 이 짧은 시간에 객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아무래도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객체를 설명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자료를 좀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